안녕하세요. 교사 부흥회로 함께 하시는 한성교회 교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자 민규한 전도사입니다. 현재 수지 지역에 있는 만남의 교회에서 유초등부와 교육부서를 맡고 있고요. 주중에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학년기 교재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을 위한 특강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직분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의 동역자이신 우리 한성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육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자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가 중요하고 또 그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나 너무 자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매주 아이들을 만나면서 몸으로 터득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 교사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으셨지만 정작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보여준 좋은 본보기를 따르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교육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론 이 비유에서 1차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은 교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인 교사. 둘째, 씨앗인 말씀. 셋째, 밭인 학생입니다. 심고 거두는 일은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인 주일학교 교사의 손에는 살아있는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씨앗만 열심히 뿌리지 않아요. 현명한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토양과 씨앗과 계절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죠. 내가 농사 짓는 밭의 특성을 알고 그것에 맞추어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밭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토양을 잘 살피고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나는 성경 지식이 많고 의욕이 넘치게 가르치고 있다. 죄송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잘 살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토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씨 뿌리며 농사 짓는 농부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몸집만 작은 성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신체 조건과 인지 능력, 정서 상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늘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능력은
1년만 지나도 크게 달라지고요. 아이들은 모두 같으면서도 또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발달 단계를 이해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맡고 있는 학령기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특성을 함께 정리해 보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몇 가지 특징이 어느 시기에 대한 설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장 속도는 느려졌지만 매년 신장은 평균 5.9cm, 체중은 평균 4.1kg씩 증가합니다. 둘째, 기억력도 주의력도 향상됩니다. 셋째, 분류하기를 즐기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른 친구와 자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표현합니다. 다섯째,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어느 시기에 대한 특징일까요? 바로 학령기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개인차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된 아동들은 꾸준한 신체 발달, 그리고 유아기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하는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 정서 능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아이들의 연령의 폭이 넓기 때문에 유년부에 해당하는 1, 2학년과 초등부인 3, 4학년, 그리고 소년부의 5, 6학년의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학년에 해당하는 유년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년부 어린이들의 특성을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활동,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과 참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먼저 신체적인 특성을 보시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유치원생인 6, 7세와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이 돼서부터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좀 빠른 경우가 많고요. 성장 속도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 욕구가 강합니다. 유치원에 다녔던 학년 전 아이가 학교 생활을 만약에 시작한다. 이건요,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유치원에서 학습했던 분위기와 달리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아야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1학년 아이들에게는 신체적인 특성상 이것이 사실 훈련되는 데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학년 전에서부터 발달하였던 소근육들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유아기 때보다는 어른들처럼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 하는 활동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년부에 해당하는 교재들을 보시면 만들기가 활동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유년부 연령의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활동을 구성하실 때 접기, 자르기, 쓰기 간단하더라도 직접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활동에 변화를 주어서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인지적인 특성을 보실 텐데요. 학습 욕구가 강렬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은 공과 시간에도 지금 맡겨진 어떤 활동을 자기가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보이는 시기예요. 학교에서 1, 2학년 수업 시간을 보면요. 선생님이 어떤 것을 질문하면 아이들은 저요 손드는 아이들이 거의 다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서실마다 들어가 보면 특색이 있잖아요. 가장 활발하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서가 1, 2학년에 해당하는 부서죠. 질문도 많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쁘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정신이 없어요.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이유는요. 이 시기는요. 듣고 말하는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발달 속도가 좀 빠른 것이 많고요. 이런 유년부 아이들과 반 모임을 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지금처럼 현장에서 다 모일 수 없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반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는 토크쇼 진행자처럼 하면 된다. 한 아이가 선생님 제가요 어제 에버랜드를 갔었는데요. 또 한 아이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저기 선생님을 외치는 상황에서 선생님도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또다시 설명하시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위주로 해주시고 아이들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또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유년부 아이들에게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보물과 같은 특성은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스토리를 전달할 때에는 등장인물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의 차림새는 어땠는지, 다윗의 모습은 그때 당시 어땠는지, 솔로몬이 완성했던 성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이들이 마음의 눈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의 상상 속에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야만 그 이야기 속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다윗처럼 나도 할래, 솔로몬처럼 나도 기도할래 이렇게 다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과 나눌 말씀의 본문에 푹 담겨지셔야 돼요.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외워서 전달한다라는 방식으로는 생생하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는 어려워요.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의 본문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유년부 선생님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학년기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즉 문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읽고 글을 쓰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기죠. 문자적으로 사고가 가능해지긴 하지만 아이들마다 능력이나 어떤 활동에 대한 숙련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아이들의 그 한글 습득 정도를 보면 한 반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읽기와 쓰기 활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림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셔야 하고 교재에서 만약에 글로 적어보라고 했지만 글이 어려운 경우는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고려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년부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추상적인 언어를 쓰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자비, 정의, 책임, 구원, 은혜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는요 꼭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은혜는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다그치거나 혼내지도 않고 그냥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야.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은 쉽게 풀어서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쉬운 번역의 성경을 읽도록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고요.
정서적인 특성을 보면요. 쉽게 흥분해서 이따금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끼리 막 놀다가 보면요. 너무 즐거워서 과하게 어떤 경우에 어른들이 보기에 위험하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장난치는 것을 이렇게 제지를 했지만 거기에 너무 또 몰두해서 제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학령기 초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했어. 내가 저 친구를 이기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충만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했을 때 등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너희 둘이 공동 1등이야 이렇게 말하면 듣고 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 누가 더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 각자가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작품을 완성했거나 교재에 어떤 답을 적었거나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이걸 너무 잘했구나. 현준 너무 창의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요,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할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하면 어떡해? 또는 학교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틱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령기가 되면요. 환경도 물론 변화하지만 주변의 태도의 변화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하면서 다들 봐주는 분위기였는데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갑자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받아쓰기 연습해야 돼. 수업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숙제해야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해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해야 할 것을 잘못하게 되면 낙오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열등감이 또래 관계, 운동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요, 이 시기에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감정이거든요. 이미 주변에서 비교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도 아이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런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아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민감하게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특성으로는요, 착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착하고 말을 들어야 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 이 시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거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판단하기보다는 맹목적인 권위에,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그 권위에 그냥 따르는 거거든요. 벌 받으면 나쁜 거고 칭찬을 받으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선생님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면 저요.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 또 움직이지 않았던 아이들도 나도 해볼까?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이 많이 보이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학년 때는 여전히 차례를 지켜 이런 행동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학령기 초기에는 발달 단계 특성상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금씩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이후의 발달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나와 너가 같이 하는 우리 라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성이 잘 형성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요, 반 아이들이 뭔가를 잘 협력할 때 칭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 이렇게 칭찬 이렇게 해주면서 잘 그 공동체성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특성으로는요. 유년부 아이들은요. 주일학교를 좋아하고요. 찬양 율동에 적극적이죠. 학령기에서 유년부만큼 예배 찬양이나 설교를 했을 때 적극적인 리액션을 보여주는 시기도 없을 거예요. 유년부 아이들에게 너 보통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좋으신 분이에요. 뭐 친구 같은 분이에요. 뭐 나와 함께 하세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많이 들어본 좋은 말을 하는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이시라는 사실은 사실 아직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친구로 친절을 베푸시는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본보기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와 교회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될 수 있죠. 아이들은요, 듣는 것으로 배우지 않고 본 것으로 배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특성으로는요, 허구와 진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지적인 능력이 또 갖추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전보다는 훨씬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부터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를 통해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의 핵심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년부 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윗 연령으로 올라가서 3, 4학년 초등부 어린이들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의 특성을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초등부는 에너지입니다. 먼저 신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초등부 시기에는 대근육과 솔근육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에 대한 활동의 흥미도 있지만 운동 기능이 많아서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이 시기에도 여자아이들이 신체적으로는 남자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인지적 특성으로는요, 이 시기에는 1, 2학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 지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인데요. 그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은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스토리텔링의 위주의 설교로만이 아닌 논리적 단계로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유년부 아이들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와 다르게 초등부 아이들부터는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저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대안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선생님이 옳고 그름을 딱 제시해 주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년부 1, 2학년들에게는 자기중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가 네 친구 지원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유년부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히려 네가 욕심부리지 않고 지원이와 함께 놀기 위해서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초등부 시기에는 네가 욕심부리고 지원이에게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때 지원이가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가 이것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요, 아이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들과 연결시켜주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욕하는 진수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그 진수의 숙제 공책을 운동장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자. 너 어떻게 하고 싶니? 그 공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왜 어려울까? 맞아.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했던 친구의 공책이었다면 가져다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나한테 함부로 했던 친구의 것을 돌려주는 것은 별로 기분이 내키는 일이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함께 한 다음에 아이들의 삶 속의 구체적인 상황들로 돌아오는 거죠. 아이들에게 결론이 이미 내려진 성경의 교훈을 그냥 전달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경험이 구체적일수록 아이들 스스로 사고를 재구성하면서 그 원리를 구체화하거든요.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그 원리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되고 확장되는 시기지만 물리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15분을 넘기기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령기 설교가 15분에 맞춰서 제시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기억력이 정말 최고입니다. 암송사역, 말씀 읽기의 열매가 가장 잘 맺어지는 시기예요. 성경 게임을 한다거나 암송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 요절을 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정말 스폰지처럼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면 성경고사를 봐야 했거든요. 여러 문제 유형 중에 저는 그 요절을 암기해서 적는 것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면 제 룸메이트는 성경 요절의 문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잘 외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외웠었던 요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요절을 잘 외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외웠었던 말씀은 정말 평생을 갑니다. 제 딸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올해 시작하면서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3일이면 3장, 4일이면 4장 이렇게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뭔가 웅얼웅얼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에 제 귀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 잠언 21장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코끝이 이렇게 찡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에게 이것이 평생의 영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을 믿어요. 어렸을 때 그 읊조렸던 이 말씀이 공고한 삶을 사는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시 또 한 걸음 갈 수 있게 하고, 힘들어 좌절하고 싶은 순간을 만났을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을 믿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적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독려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정서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시기에는 짓궂게 굴어요. 말로 친구를 놀리고요. 그래서 또 막 화나게 하고 울고 싸우고 이런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본 다음에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이런 특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유년부 이후부터는 가족 단위를 뛰어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말고 내가 속한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애가 있는데 난 여기가 너무 편하네. 좋아.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애써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서로 사랑해주자, 아껴주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아이들은요, 착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답은 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가슴에 박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에 꼭 이렇게 박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아이들과 반에서 서로에게 지킬 것을 함께 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공간이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환대를 느끼는 곳, 어려운 질문도 편안하게 물을 수 있는 곳, 친구들에게 놀림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교회야, 우리 반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사회적인 특성인데요. 또래 사이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종종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는 부모에게 벗어나 친구에게 관심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몇 친한 친구와 이렇게 어울리고 그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 4학년쯤 되면요, 부모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부서에서 친구끼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라도 또래 그룹 모임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특성을 같이 좀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조금씩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는 이제 이전보다는 부모님과 완전히 그 밀착되어 있을 때와는 달라지잖아요. 조금씩 떨어지는 시작하는 그 시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주변의 상황들을 그 둘러싼 상황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큰 일들 모두를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고민이 생겼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소년부로 가볼 텐데요. 소년부 시기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기입니다. 학생들의 감정이 종종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나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역자, 교사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청소년 초기라고도 요새 많이 불리더라고요. 이 시기가 유년부와 청소년 사이에 놓인 과도기로 이해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 이 시기의 학생들도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장의 변화를 거치고 있는 시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면요. 먼저 신체적인 특성으로는요, 쑥쑥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이 뭔가 부조화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뼈가 근육보다 빠르게 자라는 까닭에 더 커지고 손과 발이 팔, 다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팔, 다리가 몸통보다 빠르게 자라서 다리가 아픈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자애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죠. 요즘은 화장을 초등학생부터 한다고 해요. 뭐 틴트, 선쿠션 이런 순서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너 초등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너 벌써부터 외모에 신경 쓰면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5학년이 되니까 선쿠션을 사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검색하셔서 그것을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하게 보시는 건 우리 외모보다 마음이야. 그래서 외모를 단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예쁘게 가꿔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매우 활동적이어서 항상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또 쉽게 피로를 느끼면서도 몸은 태워야 할 에너지를 마구 분출합니다. 몸이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양도 늘고 또 태워야 할 칼로리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청소년 바로 전 단계다 보니까 또 몸 안에서 막 호르몬이 마구 분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새로운 호르몬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하고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아이들의 이제 몸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근데 이제 호르몬의 영향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인지적으로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호기심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이 호기심은 유년부 아이들의 호기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호기심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른 곳에 쉽게 정신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모임을 할 때 도입 부분에 뭔가 딱 자신의 호기심이 자극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곳에 몸은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으로 이미 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문제 해결력이 탁월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완수하거나 추리 문제를 푸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이 시기의 아이들의 두뇌는 가장 잘 기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로 옮겨가기 시작하고요. 현재 실제적인 것, 실천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제 제대로 그걸 적용이 되려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것을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정서적인 특성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특성으로는요, 감정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아이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반응하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막 웃다가요, 갑자기 울 수도 있고요. 그 환경과 이제 호르몬 변화가 충돌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크게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나한테 잔소리하는 엄마는 너무 싫고, 이제 그 감정이 막 복합적인 시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분노는 이 시기 아이들에게서 이제 잘 보이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되게 걸핏하면 화를 내요. 근데요, 이 원인이 그냥 화가 아니에요. 피로해서도 화를 내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화가 나고, 불안해도 화가 나고, 배척당하는 느낌을 이렇게 느껴도 그래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굉장히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죠. 또 이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걱정이라는 모양으로 찾아오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늘면서 아이들은 주어진 일을 남들이 인정하는 수준만큼, 그러니까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해요. 우리 소년부 애들이 걱정한다고요? 전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늘 걱정거리로 존재해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성적표, 또래 친구들의 평가, 비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신의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겉으로 나 두려워 이렇게 표현하진 또 않아요. 나 안 무서워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부정하면서도 정작 무서워서 불을 끄지 못하고 자는 그런 모습이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에는 경쟁을 좋아하고요. 좀 질 것 같다 하면 경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질책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사실 아이들은 강하게 자신에 대해서 막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아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건 없이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감정적으로 기복과 갈등을 경험하는 이 시기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년부 아이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성취감.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나 필요한 존재야.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부서실로 뭔가 짐을 옮길 때 전 일부러 6학년 남자애들을 시켜요. 두세 명 말고요. 딱 한 명. 제일 그 껄렁껄렁 말 안 듣는 애 있잖아요. 딱 그 아이한테 예준아, 전도사님이 네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니? 그럼 이제 마지못해서 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딱 아이가 도와주고 나면 예준아 너무 고마워. 앞으로 사무실에 내 이름으로 온 택배 있잖아. 그럼 네가 그걸 좀 맡아서 옮겨주면 너무 좋겠다. 선생님들이 자꾸 놓치거든.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야. 내가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그 사실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막 형성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요, 뭐든 시키면 좋아하는구나. 또 그건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요, 일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되고요. 모순대로처럼 이제 늘려지실 수는 있는데, 이거 매주 하기로 했잖아. 너 늘 하는 거야. 이렇게 판에 박힌 듯 하거나, 아이가 스스로 되게 고되다. 이렇게 느껴지면 열의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미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기억해요. 재밌는 사람하고요. 친절한 사람 또는 뭐 날 사랑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 위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나 재미없다. 아이들을 재밌게 하는 건 너무 어렵다. 물론 재미가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교육하는 교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그 대상에 맞춰서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아이가 지금 이곳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의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느끼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이런 막연한 관심 말고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프로에 관심이 있는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고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 방탄소년단 신곡 나왔다고 알려주고, 이것이 재미를 대체할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아이들의 관심사를 매개로 반 모임을 시작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의 소통의 간격은 훨씬 가까워질 수 있겠죠. 사회적인 특성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특성으로는요, 또래 친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또래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가족에게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적인 태도와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공백을 채우려고 가족 대신 또래 집단을 찾죠. 이 시기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내가 또래 그룹에 소속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매우 우울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아이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게 어설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많고, 자신의 지적 능력과 그런 운동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 뭐 입고 있는 신발, 뭐 옷, 이런 거에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친구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띄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친구들이 그런 차이를 얼른 알아보고 그러니까 비웃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맞추려고 스스로 질책하거나 또 자신을 비웃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오히려 역으로 다른 사람을 비웃기도 합니다. 이때는 좋은 동성 친구가 필요해요. 이때 아이들은 이제 막 이성을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아빠나 뭐 남자 선생님도 막 피하기도 하고요. 좋은 동성 친구와 단짝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동성 친구에게 집중해서 어울리고자 하는 건 사실 되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동성 친구 간의 그 친구 관계에서 집중됐던 것이 이성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외모, 자신의 겉모습 이런 거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대중매체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를 기준 삼아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막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옷이나 그런 신체적인 아름다움 같은 외적 요인으로 내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뭐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6학년 학부모님인데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고데기로 이제 머리를 하느라 1시간을 소모하는데 그것을 너무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별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외모에 매우 집착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가 있죠. 만약에 자신이 새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소위 상상 속의 청중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 시기가 바로 5학년, 6학년 소년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인 특성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열의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기복이 있는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는 학년 전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때처럼 부모님의 신앙으로 영향을 받았던 때보다는 조금씩 그걸 벗어나는 시기예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에서 이제 자신의 그 인격화된 믿음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 뭐 이런 것들 영적인 일에 자발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너무 민감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이 많아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부모님과 이제 교사들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는 너무 관대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했다 이랬을 때 자신이 한 일이라면 되게 그걸 어쩌다가 되게 정당화하는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한 것을 봤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공정한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일관되지 못하게 행동하면 즉각 부당하다라고 외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근데 그 정의의 기준이 물론 자신이지만 특별히 이제 어른들이 자신에 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이나 반에서 친구들과 있는 중에 어른들이 자신에 대해 공정하지 않게 대했다거나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엄마 나한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오빠한테는 된다고 하는데 뭐 형은 왜 된다고 하는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공평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반발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달 단계별 학년기 어린이들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학년기 아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교사인 우리들이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3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오늘날 어린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연이라는 한 아이의 일과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지연이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8시 40분까지 등교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면 오후 2시고요. 근데 이제 지연이 하루의 일과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그리고 매일 2-3개씩 잡혀 있는 학원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영어, 수학, 바이올린, 수영까지 이제 정신없이 이어지는 그 학원 수업을 받고 나면 어느새 날이 어두워집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쉴 수가 없어요.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 학습지 풀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10시, 11시가 돼서 숙제를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지연이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이 아이의 일과가 특별하게 들려지시나요? 지연이의 사례는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어린이가 학교와 학원, 공부 등으로 나름의 분주한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런 감정을 얼마만큼 느낀다고 짐작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슬프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2016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 정도인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것을 이제 평균 100점과 비교해서 점수를 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 주관적 행복 지수는 82점이었는데 그게 조사 대상인 OECD 22개 회원국 중에 꼴찌였습니다. 아이들이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그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과도한 학업 부담,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율적 결정권 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학령기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징을 살펴보면서 학령기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발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이 삶의 많은 부분이 주도적인 참여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학교와 학원 등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아이들의 자아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쉽게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학령기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 공부를 잘해야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한 아이를 둘러싼 환경들, 학교, 가정, 사회에 너무 가득하거든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아이들 신앙 훈련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부모님인데 결정적인 문제, 아이의 학업, 진로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마주했을 때 늘 학업이 우선시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학령기에서 가정과의 연계 사역은요,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함께 가정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신앙교사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그 기독학 부모로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세계관에 침체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현장인 학교는요, 지적인 사실들만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학교는요, 바로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건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배우는 교과 과정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수많은 내용을 배우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반대되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아이들의 교과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평등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반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고민을 할까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것이랑 진짜 다른 얘기를 하지?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원숭이였다가 지난 거래요. 이게 맞아요? 만약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저는 이 아이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너무 슬픈 사실은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학령기 사역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단순히 성경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아이들의 삶에서도 아이들의 생각과 관점을, 그 이해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삶에서 노출되고 있는 세계관들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 걸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애써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환경에서 자라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세대를 일컬어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는요, 인터넷은 공기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계약 이후로 그 현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가져다 주는 그 영향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앞서 인지적인 특성을 보셨지만 학령기 아이들은요, 기억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고 창의성이 발달되며 추론 능력이 발달되면서 논리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그 디지털 기기는 이러한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보다는 발달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등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 인터넷과 연결된 그 생활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벗어날 수 없는 버릇이 돼서 점점 더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검색하는 인간, 정보를 소비하는 인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존경받는 그런 창조적인 작품을 만든 사람들, 수많은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습하고 또 기본을 익히고 그 탄탄한 기본 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는요, 부모, 목회자, 교사들의 권위조차 흔들고 있는 강력한 비공식적인 교육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사역을 하시면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령기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아비 같은 스승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만난 것이 복이었지만 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 선생님인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유니게가 디모데의 부모라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교회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 양육을 받아야 하지만 바울과 같은 영적 교사를 만나 제자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와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품고 안고 축복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교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왔는데 아이를 반겨줄 사람도 무언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통계에 따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남은 교사들도 고령화되고 점점 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교사로 섬기겠다는 분들은 줄면 줄었지 늘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이렇게 교사들이 줄어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구원 사역을 성취할 수 있으신 그분은 사람을 택하셔서 바로 선생님들을 택하셔서 동역자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남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이전 사역과 다르게 내가 교사로 하고 있는 이것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나 하나 빠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누구를 통해 세워졌나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도로 우뚝 세운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나바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그 존재 가치의 클라이막스는요, 그가 바울을 찾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커가면 이제 내 아이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남의 집 아이들을, 그것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멘토가 되어주고 롤모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귀한 역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수확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